여름날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은 결코 온화하지 않았다. 태양은 낡은 양철 지붕 위로 이글거리고 바람은 마른 들판을 가로질러 붉은 먼지를 실어 날랐다. 그 열기는 과거만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억 속 모든 틈새로 스며들었다. 박준호는 6월의 늦은 오후 그곳으로 돌아왔다. 그의 낡은 지프차는 도시 남쪽 가장자리에 있는 소박한 나무집으로 향하는 자갈길을 따라 삐걱거리며 굴러갔다. 그곳은 한때 그와 김서연이 작은 정원을 가꾸고 주말마다 랜턴을 걸고 골든 리트리버를 키우는 꿈을 꾸었던 장소였다. 그러나 서연은 그 꿈을 가지고 떠났고 차가운 벽, 텅 빈 의자, 그리고 이제 기억 속에만 사는 목소리와 함께 준우를 남겨두었다. 그는 여전히 군인이었다. 다만 이번에는 자부심이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언가를 짊어진 남자의 침묵과 함께 돌아왔다. 그의 왼쪽 다리 피부 아래에는 아직 파편 조각이 박혀 있었다.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 언덕에서의 폭발로 얻은 기념품이었다. 더 깊은 상처는 그의 내면에 살고 있었다. 그의 마지막 작전에서 함께 돌아오지 못한 친구, 전우에 대한 상처였다. 준우는 우리는 함께 돌아올 거야 라는 약속을 어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10일간의 휴가는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 없이 지나갔다. 준우는 조용히 낡은 나무집으로 돌아왔다. 서연과 연결된 마지막 것이었다. 문은 서연이 떠났던 그날처럼 여전히 삐걱거렸다. 썩은 나무 냄새가 벽난로 옆에 아직 걸려있는 스카프에서 나는 희미한 라벤더 향과 뒤섞였다. 부엌은 더 이상 요리 소리로 울리지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커피를 내렸다. 마치 그녀가 현관에 앉아 그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 아침도 다르지 않았다. 준호는 색이 바랜 파란 셔츠를 입고 태양을 가리기 위해 낡은 모자를 눌러 쓴 채 절뚝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그의 왼쪽 다리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지만 그는 그것에 익숙했다. 군인은 그의 뒤에 남은 것이 폐허와 침묵뿐일지라도 계속 걷는 법을 배운다. 그는 멀리 가지 않았다. 그냥 낡은 공업지대로 가서 그의 뒷마당 작업장을 위한 고철을 주어 올 참이었다. 임시 방편의 일이었지만 그의 손을 안정시키고 그의 마음을 덜 공허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길은 익숙했다. 굽은 곳에 있는 오래된 참나무, 먼지 쌓이고 흠집난 이정표. 그러나 오늘은 뭔가 달랐다. 포장도로가 돌과 흙으로 바뀌는 굽은 곳에서 준우의 시선은 햇볕에 바싹 마른 풀밭에 옆으로 누워있는 이상한 물체에 멈췄다. 눅눅한 골판지 상자였다. 마치 일어나지도 않은 폭풍을 막 통과한 것처럼 보였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다. 사람들은 항상 거기에 쓰레기를 버렸다. 부서진 의자, 죽은 냉장고. 그러나 그때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순간에 희미한 소리가 침묵을 갈랐다. 부드럽고 거의 들리지 않는 낑낑거리는 소리였다. 준호는 얼어붙었다. 그의 심장은 움켜쥐었다. 수년간 전장에서의 약한 울음소리를 듣고 다듬어진 반사작용이었다. 그는 돌아섰다. 상자 쪽으로 걸어갔다. 한 걸음마다 소리는 더 선명해졌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지만 살아있는 소리였다. 삶의 마지막 끈에 매달려 있는 작고 약한 것이었다. 그가 무릎을 꿇고 뚜껑을 열었을 때 열기와 악취가 펀치처럼 그를 강타했다. 안에는 7마리의 골든 리트리버 새끼들이 더러움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소변과 땀에 젖어 있었고 털은 엉겨붙어 있었으며 몸은 뼈가 드러날 만큼 말라 있었다. 한 마리는 이미 움직이지 않았다. 눈은 뜨여 있었지만 생명력이 없었다. 다른 새끼들은 떨고 있었고 입은 벌어져 있었으며 소리 없이 헐떡거렸다.
그때 구석에 있던 한 마리가 천천히, 힘없이, 그러나 볼 수 있을 만큼은 충분히 강하게 머리를 들었다. 그 눈빛, 흐릿한 금빛과 고통이 뒤섞인 눈빛이 준우와 눈을 마주쳤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길가에 서 있지 않았다. 그는 불타는 흙에 둘러싸인 채 또다시 찢겨진 친구를 품에 안고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떨면서 상자를 더 넓게 열었다. 하나하나 세고 무거운 숨을 내쉬었다. 한 마리는 둥근 흉터가 있었고 마치 한때 표식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다른 한 마리는 앞니가 부러져 있었고 가장 작은 녀석은 아직 눈을 감고 있었다. 몸은 강가의 돌처럼 차가웠다. 준우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할 수 없었다. 그냥 속삭임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이제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다시는 아무도 널 떠나지 않아. 명령을 받은 군인처럼 그는 셔츠를 벗고 각 연약한 생명을 부드럽게 그 접힌 자락으로 감쌌다. 한 마리는 협곡의 바위를 스쳐가는 바람처럼 희미한 숨을 내쉬었다. 다른 한 마리는 그의 손을 핥으려 애썼다. 건조하고 부서질 듯했다. 준우는 일어섰다. 가슴에 뭉치를 품은 채 앞에 놓인 긴 길을 마주했다. 기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평가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품에서는 또 다른 전투가 시작되었다. 조용하고 보이지 않았지만 결코 덜 중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 중 한 쌍의 눈은 결코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희망의 눈이었다. 이미 그를 마지막으로 믿을 기회로 선택한 이름 없는 한 마리였다. 폭발도, 화약 냄새도 없는 순간들이 있다. 군인이 여전히 자신을 전장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을 발견할 때 소리 없는 전장에서 적은 군복을 입지 않고 무관심, 잔인함 혹은 악의로 자신을 감추고 있는 곳에서 준우는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그곳에 서 있었다. 조용한 길 위에서 혼자 절망으로 무너질 것 같은 7개의 작은 생명들을 안고 있었다. 그들은 울지 않았다. 비통해하며 울부짖지도 않았다. 그들은 그냥 누워 있었다. 마치 침묵하는 법을 배우기에 충분할 만큼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처럼 그는 풀밭에 부드럽게 무릎을 꿇었다. 셔츠를 풀어 새끼들을 드러냈다. 각자는 고통과 고갈의 작은 다이아몬드였다. 움푹 들어간 배, 꽉 감긴 눈, 흩어지고 불규칙한 숨결. 털은 기름지고 먼지투성이 조각들로 뭉쳐 있었다. 아스팔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그들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손바닥에 정맥 속으로까지 스며들었다. 한 마리는 겨울의 새끼 고양이처럼 웅크리고 누워 있었지만 온기는 남아있지 않았다. 차갑고 조용했다. 이 세상에 삶을 위한 자리가 있다는 생각을 포기한 것처럼 섬뜩할 만큼 평화로웠다. 두 번째 새끼는 그의 손을 툭 쳤다가 그의 숨결마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듯 움츠러들었다. 준우가 그를 더 가까이 당기자 그는 그의 오른쪽 어깨에 둥근 흉터를 발견했다. 갈고리가 달린 낙인처럼 분홍빛 나선형이었다.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니었다. 의도적으로 피부에 불도장으로 새겨진 것처럼 보였다. 준우는 부드럽게 그것을 만졌고 그의 심장은 움켜쥐었다. 그는 이전에 그런 흉터를 본 적이 있었다. 계획에서가 아니라 북쪽 국경 근처에서 파병 중에 만났던 버려진 아이들에게서였다. 사고로 인한 상처가 아니라 사람들이 불러 복종을 가르치기 위해 남긴 상처였다. 기억들이 솟구쳤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 김민준도 한때 이렇게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붉은 언덕에서의 그들의 마지막 임무, 협곡에서
폭탄이 터졌을 때 준우는 그를 잔해 속에서 끌어냈다. 그러나 제때에 하지 못했다. 그 마지막 포옹은 준우가 진정으로 무력함을 느꼈던 유일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의 품에서 식어가는 또 다른 몸을 안고 있었다. 삶은 의도보다 더 연약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그는 목소리를 속삭임으로 낮췄다. 소리마저 그들을 산산조각 낼까 두려웠다. 괜찮아, 아가들아. 다시는 아무도 널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가장 작은 새끼 한 마리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 시선, 안개처럼 흐릿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무언가로 깜빡이는 연한 노란색이 회색과 뒤섞여 있었다. 준우는 숨이 막혔다. 그 순간, 그것은 그를 낯선 사람처럼 보지 않았다. 마치 그것이 그를 오직 그만을 기다려온 것처럼 보였다. 만약 그가 아니었다면 아무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준우는 땅에 주저앉았다. 그의 손은 피로 때문이 아니라 작은 울음소리 하나가 군인의 삶을 경로에서 벗어나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 때문에 떨렸다. 그는 핸드폰을 잡고 손가락으로 재빨리 연락처를 스크롤했다. 기지가 아니었다. 왜인지 묻지 않을 것이라고 그가 믿는 단 한 사람이었다. 김민서 박사. 준우가 스프링필드 근처에 주둔하는 동안 산악사고에서 한때 구했던 여성이었다. 마을에서 그에게 모든 것이 이유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야. 어떤 것들은 오직 마음만을 필요로 해 라고 말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쉰 목소리가 대답했다. 김민서입니다. 누구시죠? 박준우입니다. 긴급합니다. 새끼 7마리가 겨우 버티고 있어요. 1초의 침묵. 그리고 김민서 박사가 단호하고 분명하게 대답했다. 푸른숲 동물병원으로 데려오세요.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준우는 일어섰다. 태양은 더 강하게 내리쬐었다. 긴급함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셔츠 뭉치를 가슴에 안고 마치 무너진 전장의 파편들을 안고 있는 것처럼 그의 품에서는 한 마리가 여전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고 여전히 아주 부드럽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그녀에게 이름을 붙였다. 희망이라고. 만약 이런 눈빛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한다면 세상은 완전히 길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지프차는 햇볕에 바싹 마른 흙길 위에서 덜컹거렸고 태양은 앞유리를 통해 불을 내뿜었다. 준우는 두 손으로 핸들을 꽉 쥐고 있었다. 그의 등골을 따라 스멀스멀 기어오는 조용한 공포를 넘어서기 위해 그의 심장이 질주하는 것을 막으려 애썼다. 그는 그의 셔츠에 쌓인 7마리 새끼들의 떨리는 몸에서가 아니라 그의 가슴에 눌려있는 각 작은 숨결 속에 연약한 절망에서 오는 불안정한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금이 간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바람은 오두막 안에 찌는 듯한 더위를 조금도 덜어주지 못했다. 준우의 관자놀이에서 땀이 목을 타고 흘러내려 셔츠 칼날을 적셨지만 그는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어떤 움직임이라도 작은 생명들을 더 놀라게 할 수 있었다. 한때 쓰레기처럼 상자에 버려졌던 생명들은 이제 살기 위해 마지막 힘을 쓰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마리가 희미하게 으르렁거렸다. 공격성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거친 털을 쓰다듬는 낯선 손길에 대한 반사작용이었다. 준우는 새끼에게 부드러운 손을 얹었다. 말이 거의 형성되지 않는 리듬적인 속삭임으로 그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민준이 죽은 후, 서연이 떠난 후, 그가 누군가에게 부드러움을 담아 말한 지 얼마나 되었을까. 그가 알았던 모든 것은 간결한 명령, 돌처럼 굳은 구호, 그리고 교과서적인 대답뿐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의 품에는
그의 심장을 부수는데 말이 필요 없는 7개의 생명이 있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날카로운 소리는 망치 소리처럼 꽉 막힌 오두막을 뚫었다. 준우는 화면을 힐끗 보았다. 최 상사. 그가 전화를 건 이유를 알기 위해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내년에 엘리트 K9 훈련 부대에 합류할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는 최종 평가 훈련에 참석해야 했다. 그는 전화를 귀에 대고 대답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숨은 가팠다. 박이병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직설적이었다. 박준우, 어디야? 내 긴급 상황은 상관없어. 16시까지 기지로 와. 아니면 책임을 져야 할 거야. 딸깍. 준우가 한마디 더 할 새도 없이 전화가 끊겼다. 엔진의 낮은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가장 작은 새끼, 희망에 얕고 희미해져가는 숨결만이 그의 가슴에 웅크리고 있었다. 준우는 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2시 27분. 지금 돌아선다면 겨우 맞출 수 있을 터였다. 그러나 김 박사님이 이 연약한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푸른숲 동물병원은 반대 방향이었다. 그리고 희망 준우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희망의 코는 파랗게 변하고 있었다. 그녀의 혀는 옆으로 늘어져 있었고 눈은 비온 후의 안개처럼 흐릿했다. 준우의 가슴을 찌르는 충격이 파고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는 시험이었다. 그의 양심이었다. 그는 민준이 그제로 뒤덮인 언덕에서 부상당했을 때를 기억했다. 단 몇 초만 더 빨랐더라면, 단 몇 초만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떨어뜨린 지도를 찾으러 돌아갔고, 돌아왔을 때 너무 늦었다. 민준의 마지막 눈빛은 고통스럽지 않았다. 그것은 실망이었다. 그는 다시는 약속을 어길 수 없었다. 준우는 새끼들을 보았다. 한 마리는 꿈을 꾸는 것처럼 작은 딸꾹질을 했다. 또 다른 한 마리는 나선형 흉터가 있는 녀석이었다. 셔츠 자락에서 스스로 몸을 들어 올리려 애썼고 공기를 찾으려 코를 움직였다. 희망은 여전히 가만히 있었지만 그의 가슴에 얼굴을 바싹 기댔다. 돌이 아니라 심장이 뛰는 곳이었다. 기지인가 아니면 병원인가? 국가에 대한 의무인가? 아니면 생명에 대한 의무인가? 그러나 한 새끼가 그의 무릎에서 미끄러져 기어 변속기에 머리를 부딪히자 질문은 사라졌다. 준우는 허둥지둥 그를 붙잡고 셔츠 위에 다시 눕히고는 얼어붙었다.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그의 마음속에는 서연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그녀가 그의 손을 잡았던 마지막 날. 세상 전체를 구할 필요는 없어. 단지 너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에서 등을 돌리지 마.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손을 기어 변속기에 얹고 눈은 앞을 향했다가 백미러를 힐끗 보았다. 그리고 준우는 핸들을 돌렸다. 지프차는 푸른숲 동물병원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먼지는 전장의 재처럼 뒤에 소용돌이 쳤다. 한 군인은 명성의 길을 7개의 이름 없는 생명들의 삶과 맞바꿨다. 그리고 그들 중 한 쌍의 눈은 결코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희망의 눈은 희미해졌지만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 준우가 핸들을 돌려 기지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자 지프차가 날카롭게 흔들렸다. 타이어는 마른 자갈 위를 갈아대며 붉은 먼지를 얇은 연기처럼 허공으로 흩뿌렸다. 전쟁의 기억이 완전히 걷히지 않는 것처럼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오직 앞만 보았다. 푸른숲 동물병원과 그의 품에 있는 재처럼 연약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7개의 작은 생명들. 핸들을 한번 돌릴 때마다 그의 가슴은 쿵쾅거렸다. 낡은 셔츠에
쌓인 새끼들의 부서진 숨결과 함께 가라앉았다. 천은 이제 젖어 있었다. 소변, 땀, 그리고 말라붙은 피가 엉킨 털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러나 준우는 움찔하지도 구역질하지도 않았다. 그는 가장 끔찍한 고통은 피 냄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무릎 꿇고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희망은은 뭉치의 가장자리에 누워 있었고 머리는 준우의 심장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낑낑거리지도 다른 새끼들처럼 경련하지도 않았다. 오직 그녀의 눈만이 흐릿하고 지쳐 있었지만 뜨여 있었다. 연약하면서도 맹렬한 눈빛으로 그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그녀가 그를 보는 방식은 준우를 벌거벗게 만들었다. 군인이 아니었다. 군복을 입은 남자가 아니었다. 오직 한 가지 질문에 직면한 인간이었다. 등을 돌릴 것인가 그의 가슴이 조여왔다. 그는 그런 눈빛을 이전에 한 번 이상 본 적이 있었다. 그는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알자푸의 칠흑같이 어두운 밤, 민주는 중상을 입었다. 준우는 그를 매복 지역에서 끌어내려 애썼다. 민주는 소리 지르지도 애원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같은 눈빛으로 준우를 응시했다. 자신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버려지지 않기를 여전히 바랐던 한 남자. 그리고 준우는 그를 떠나지 않았지만 그를 구할 수도 없었다. 그의 친구의 죽음은 그의 내부에 보이지 않는 금이 되었다. 그러나 항상 존재했다. 그것은 피를 흘리지 않았다. 폭발 후 제가 뼈에 스며드는 것처럼 스며들었다. 준우는 그것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다고 생각했다. 희망이 눈빛이 그것을 다시 찢어 열 때까지는 그런 고통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갑자기 휘파람 부는 바람과 희미한 낑낑거림을 뚫고 비단처럼 얇은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의 목소리였다. 당신은 고통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 태어났어. 당신이 등을 돌리는 날,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이 아니야. 그는 그것을 상상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것을 처음 들었던 곳을 기억했다. 그들의 낡은 나무집 부엌에 서 있을 때였다. 그가 파병에서 돌아온 밤, 손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눈은 공허했다. 서연은 뒤에서 그를 껴안고 속삭였다.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일깨우기 위해서였다. 준우는 지금 그녀를 느꼈다. 바람 속 그녀의 숨결, 그의 손가락에 있는 그녀의 따뜻함. 그녀는 떠났다. 그가 해외에 주둔하는 동안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결코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사막의 작은 등불처럼 그 안에 살았다. 그의 가장 어두운 우회를 통해 그를 인도했다. 그리고 이제 의무와 인간성 사이에 가는 선에서 준우는 이해했다. 어떤 순간들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한다. 계급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 그는 다시 뭉치를 내려다보았다. 한 새끼가 희망이 아니었다. 셔츠의 가장자리 위로 머리를 들었다. 그는 눈을 깜빡이고 찡그린 다음 다시 쓰러졌다. 빛을 향한 한 번의 짧은 시도에 힘이 다한 것이었다. 다른 한 마리는 경련하기 시작했다. 열과 탈수 증세가 나타나고 있었다. 준우는 만약 그가 기지로 돌아간다면 1시간의 지연만으로도 적어도 2마리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몸은 초 단위로 고갈되고 있었고 그것이 끝나면 다른 누구도 아닌 그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었다. 그는 희망의 눈을 생각했다. 조용히 답을 기다리는 나를 떠날 건가요? 준우는 턱을 꽉 다물었다. 망설임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 세상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다. 의무가 종종 무관심을 숨기는 군복에 불과한 방식에 대한 분노였다. 아니다. 그는 등을 돌리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
그는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아무도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불 속으로 달려간 사람이었다. 그들의 얕고 희미해져가는 숨결을 통해 준호는 새끼들을 더 꽉 안았다. 그의 따뜻함을 그들의 몸에 불어넣으려는 것처럼 한 마리는 낑낑거렸다. 이번에는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조용한 감사처럼. 그리고 희망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눈을 뜨고 그를 지켜보았다. 조용하고 흔들림 없이 신뢰하며 눈물이 준우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더 이상 억제하지 않았다. 그는 눈물이 핸들과 셔츠, 그리고 새끼들의 열이 나는 이마 위로 떨어지게 내버려 두었다. 군인은 약함 때문에 울지 않는다. 그는 너무 오랜만에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기 때문에 운다. 지프차는 녹슨 이정표를 지나 포효했다. 푸른 숲 동물병원으로 이어지는 교회 도로로 향하는 갈림길이었다. 15분만 더. 제발 늦지 말아줘. 제발 희망이 눈을 뜨고 있게 해줘. 준호는 기도처럼 조용히 그것을 반복했다. 눈 감지 마. 가지 마. 내가 여기 있어. 그리고 햇빛이 비치는 아퓨리를 통해 그는 자신을 보았다. 군인이 아니라 삶의 가장 희미한 불꽃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선함에 대한 작은 생명체의 연약한 신뢰였다. 푸레운 숲 동물병원의 철문이 부드럽게 삐걱거렸다. 준우가 차를 돌려 들어갔다. 지프차는 마른 나무집들이 흩어져 있는 작은 자갈밭 위에서 덜컹거리며 멈춰 섰다. 타이어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그는 이미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거미줄처럼 연약한 7개의 생명을 담고 있는 첫 뭉치를 여전히 꽉 쥐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의 심장 박동은 불규칙했다. 각 쿵소리는 연약한 숨결의 긴급함을 반영하는 카운트다운처럼 메아리쳤다. 병원 문이 활짝 열렸다. 흰 코트를 입은 한 여자가 바람에 헝클어진 회색 머리를 한 채 그에게 재빨리 걸어왔다. 김민서 박사. 그녀의 얼굴은 날카롭기 위해 화장이 필요 없었고 그녀의 창백한 회색 눈은 누군가를 이해시키기 위해 말이 필요 없었다. 그녀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보아왔기에 그녀의 심장은 더 이상 두려움으로 떨리지 않았다. 헛된 희망을 거부함으로써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들을 테이블에 올려놓아요. 수화를 부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전장의 명령처럼 공기를 갈랐다. 준호는 본능적으로 반응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번쩍이는 소독실의 강철 테이블 위에 뭉치를 내려놓았다. 천을 벗겨내자 한 새끼는 다리를 쭉 뻗은 채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다. 귀와 배 아래 피부는 푸른빛을 띠고 있었다. 김 박사님은 청진기가 필요 없었다. 이 녀석은 바로 그 경계선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 이수아, 그녀가 불렀다. 젊은 여자가 뒷방에서 달려나왔다. 짙은 갈색 머리는 급히 묶여 있었고 그녀의 손은 이전 수술에서 나온 마른 피 자국이 남아 있었다. 이수아는 질문하지 않았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만이 말없는 명령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2마리의 새끼를 들어 올렸다. 그녀의 손은 빠르고 능숙했다. 카테터 삽입, 심장 박동 확인, 수액 투여, 따뜻한 인큐베이터에 꼭 싸서 넣었다. 그녀는 이것을 수백 번 해왔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매번이 여전히 죽음과의 도박이라는 것을. 준호는 출입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두 손은 여전히 가장 약한 새끼, 희망 위에 올려져 있었다. 그녀는 숨을 쉬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은 오르내리지 않았다. 오직 그녀의 코에 희미한 축축함과 눈가에 딱딱한 눈물 자국만이 있었다. 준호는 그것이 방금 나타난 것 같다고 느꼈다. 마치 그녀도 곧 잡혀가리라는 것을 알고
마지막 신호를 남기는 것처럼 김 박사님은 아들의 날린 주사기를 들고 다가왔다. 그녀는 왜 준우가 늦게 도착했는지 묻지 않았다. 왜 군복을 입은 남자가 7개의 부서진 생명을 그녀의 문으로 데려왔는지 질문하지 않았다. 그녀는 알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그것이 여전히 가능한지만을 신경 썼다. 1%라도 있다면 난 할 거야. 그녀가 주사기를 조이며 말했다. 그녀의 눈은 바늘에 고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살기를 원한다면 손을 떼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두 손을 희망 위에 얹었다. 그의 따뜻한 손바닥은 그녀의 피와 먼지로 엉킨 털에 눌러졌다. 그녀의 차가운 피부 아래에서 그는 여전히 무언가가 매달려 있는 것을 느꼈다. 그의 희망이 아니라 그녀의 희망이었다. 김 박사님은 주사를 투여했다. 모니터에서는 평평하게 유지되었다. 30초, 1분. 준우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거의 기도하듯이 속삭였다. 가지마 들리니. 이제 내가 여기 있어. 가지마. 이수아는 눈을 들어 올렸다. 눈은 반짝이고 있었다. 준우는 그녀의 시선을 마주했다. 그 속에는 걱정 이상의 것이 있었다. 오래된 기억 같은 것이 있었다. 김 박사님의 손이 갑자기 멈췄다. 모니터에 아주 작은 깜빡임. 그리고 또 다른 깜빡임. 폭풍 후에 첫 숨결처럼 약하고 더듬거리는 파형. 희망의 심장이 뛰고 있었다. 느리지만 진짜로. 안정시켜 수액을 1cc 더 넣어. 지금 따뜻한 곳으로 옮겨. 김 박사님이 명령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져 있었다. 준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그날 오후의 모든 긴장감이 이제 막 풀려난 것처럼 그의 몸 전체가 축 늘어졌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그의 손은 희망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눈은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이제 희미하게 빛나는 눈이 깜빡이며 뜨여 있었다. 밝지 않았고 날카롭지 않았지만 재에서 솟아나는 불꽃처럼 금빛이었다. 이수아는 그녀를 부드럽게 들어올려 따뜻한 인큐베이터에 넣었다. 그리고 준우에게 몸을 돌려 부드럽게 물었다. 이름을 지어줬어요. 준우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모든 이름이 그의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오직 한 단어만 남았다. 희망. 그가 말했다. 이수아는 미소 지었다. 그가 방에 들어온 이후 첫 번째 미소였다. 잘 어울리네요. 준우는 가만히 서 있었다. 그의 뒤에서 문이 닫혔다. 선택의 문이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는 이 영혼들을 구하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쩌면 그는 자기 자신을 구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유리 뒤에서 희망은 인큐베이터에 희미한 불빛에 쌓여 있었다. 그녀의 숨은 느리고 규칙적이었다. 준우는 그의 이마를 유리에 대고 조용한 약속으로 입술을 움직였다.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밖에서는 바람이 바뀌었다. 차갑고 황량한 들판에서 밤바람은 창문 틈을 통해 미끄러져 들어왔다. 삶과 죽음 사이에 매달린 영혼들을 위한 임시적인 사원처럼 조용한 하얀 방 안으로 표류했다. 그 안에서 준우는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는 해 진력부터 그곳에 있었다. 김 박사님이 희망에게 마지막 주사를 놓고 한숨을 쉬며 그의 사무실로 물러난 이후부터였다. 이수아만이 잠시 동안 남아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라주었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 부드러운 손을 얹었다. 원하시면 머물러도 돼요. 그녀는 당신이 가까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후로 오랜 시간 동안 그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고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으며 거의 숨을 쉬지도 않았다. 마치 어떤 소음이라도 유리 뒤에 누워있는 작은 생명체 안에 연약한 숨결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것처럼 희망은 부드러운 담요에 쌓여 특별한 인큐베이터 안에 있었다. 그녀의 피부 아래로 2개의 가느다란 선이 이어졌다. 각 수액방울은 메마른 사막에 내리는 비와 같았다. 그녀는 움직이지도 울지도 경련하지도 않았다. 오직 그녀의 배가 겨울에 숨쉬는 나무집처럼 오르내렸다. 준호는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인큐베이터의 빛이 그의 얼굴에 반사되어 그의 눈에 붉음을 비추고 30세를 겨우 넘긴 남자에게는 너무 깊은 주름들을 비추었다. 그는 여전히 그의 군복을 입고 있었다. 구겨져 있었고 개털과 마른 피 얼룩이 묻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군인이 아니었다. 군복을 입은 남자가 아니었다. 오직 깜빡이는 생명위를 조용히 지키는 영혼만이 있었다. 그는 속삭이기 시작했다. 거창한 말이나 기도가 아니라 자장가를 부르듯이 단순한 구절들이었다. 그녀에게, 아니면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계속 숨 쉬어.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제 내가 여기 있어. 나를 떠나지 마. 모든 단어는 기억의 형태를 담고 있었다. 모든 음절은 고통으로 물들어 있었다. 낡은 것이 아니라 그의 가슴 속에서 잠들어 있었던 고통이었다. 서연의 고통, 민준의 고통. 그리고 희망이 지금 그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한때 그를 바라보았지만 결국 떠났던 사람들의 고통이었다. 연호의 고통은 덧없이 흘렀다. 밤 10시, 그리고 11시, 그리고 자정을 넘겼다. 방은 어두워졌다. 뒷복도의 불이 꺼지고 희망의 인큐베이터만이 어두운 바다의 작은 달처럼 빛났다. 준호는 그의 팔에 머리를 기댔다. 잠들지 않았다. 그냥 팔뚝에 뺨을 기댄 채 담요 아래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몸에 시선을 고정했다. 희망은 긴 밤의 마지막 독자에게 날아와 녹아내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찢어진 종이 조각처럼 보였다. 한 번은 그가 그녀가 다리를 경련하는 것을 보았다고 생각했지만 이내 가만히 있었다. 그는 자신이 상상했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그의 몸은 환각을 배우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시리아에서 그의 심장이 멈춘 후 민준이 미소 짓는 것을 보았다고 맹세했던 그날 밤처럼. 그러나 이것은 상상이 아니었다. 새벽 3시 42분. 희미한 소리가 침묵을 깼다. 불분명했다. 기침일까? 한숨일까? 하품일까? 준호는 벌떡 일어섰다. 그의 심장은 북처럼 쿵쾅거렸다. 그는 유리에 얼굴을 바싹 댔다. 붉고 잠 못 이루는 눈은 희미한 불빛 속에서 커졌다. 그는 감히 숨을 쉬지 않았다. 그리고 희망은은 눈 아래서 꽃이 피어나듯 천천히 몸을 움직였다. 그녀는 다리를 쭉 뻗고 머리를 부드럽게 기울이고 입을 열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틀림없었다. 하품이었다. 단지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밤을 따뜻하게 만들기에 충분했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군인 안에 온 세상을 깨우기에 충분했다. 준호는 소리 내어 웃지 않았다. 그러나 숨을 내쉬며 그의 바람에 튼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한 손을 유리에 대고 맹세처럼 입술을 움직였다. 고마워. 희망아.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희망은 다시 몸을 움직였다. 그녀는 서투르고 느리게 몸을 돌렸지만 마치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대대처럼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더 이상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유리에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다. 내 이름은 희망이야. 왜냐하면 너는 희망이니까. 너뿐만 아니라 내게도.
그것은 서연이 죽은 후 그가 영혼에게 붙여준 첫 번째 이름이었다. 전쟁에서 돌아온 후 눈물로 말한 첫 번째 이름이었다. 이름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다른 것들이 한때 떠나기로 선택했던 동안 머물기로 선택한 생명체에게 속했기 때문이었다. 그림색 인큐베이터 불빛 속에서 준우는 잠들지 않고 움직이지 않은 채 그의 손을 유리에 대고 있었다. 반대편에서 희망은 가만히 누워 있었지만 이제 그녀의 숨은 분명하고 규칙적이었다. 그리고 조용한 밤 어딘가에서 기억을 어루만지는 바람처럼 서연의 목소리가 돌아왔다. 그녀는 여전히 숨쉬고 있어. 그러니까 그녀는 여전히 살기로 선택하고 있는 거야. 옆에 있어줘. 모든 사람이 이렇게 밤새도록 옆에 앉아 있어줄 사람을 얻는 건 아니야. 그 긴 밤 이후에 첫 새벽은 부드럽게 떠올랐다. 마치 태양 자체가 이곳의 한 영혼이 다시 살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크림색 불빛이 먼지 쌓인 창문을 통해 미끄러져 들어와 푸른숲 동물병원의 고요한 방 안으로 기어 들어왔다. 그 부드러운 불빛 속에서 준우는 여전히 의자의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리는 약간 끄덕여졌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인큐베이터 옆에 놓여 있었다.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실이 희망을 놓지 않은 것처럼. 희망은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다. 더 이상 이전의 얕고 공포에 질린 헐떡거림이 아니었다. 조용하고 연약한 멜로디의 시작처럼 규칙적인 리듬이었다. 얇지만 진짜였다. 이수아가 들어왔을 때 그녀는 잠시 멈췄다. 준우가 아직 깨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본 것 때문이었다. 한때 군대 TV에 나왔던 키 크고 자랑스러운 군인이 이제 막 잠든 아기를 지키는 아이처럼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그는 더 이상 강경한 남자가 아니었다. 누군가 살기를 바라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던 마음이었다. 좀 쉬러 가시는 게 좋겠어요. 이수아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위험에서 벗어났어요. 준우는 눈을 뜨고 희미하게 미소 지은 다음 고개를 흔들었다. 약속했어요. 더 이상 막연한 유기견 무리가 아니었다. 준우에게 각 새끼들은 점차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름, 성격, 이야기. 마치 그의 기억에 부서진 파편들로 조각된 것처럼 푸른숲 동물병원에서의 두 번째 날이었다. 새끼들이 최악의 고비를 넘긴 후 준우는 자신이 결코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했다. 이름은 단순히 부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름은 기억하는 방법이었고 누군가에게 당신의 마음속에 자리를 주는 방법이었다. 이수아가 천을 확인하러 왔을 때 가장 먼저 짖은 녀석은 주둥이 주위에 하얀 얼룩이 있고 다리가 약간 휘었지만 맹렬하고 밝은 눈을 가진 새끼였다. 아직 약했지만 그는 그 옆에 누워있는 새끼들을 보호하려는 듯 모든 힘을 다해 짖었다. 준우는 쿡하고 웃으며 말했다. 덤불이라고 하자. 왜냐하면 너는 두려움과 싸우는 첫 번째 작은 가시니까. 이름은 깊은 생각 없이 그저 인식으로 정해졌다. 그 녀석은 침묵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두 번째 새끼는 정반대였다. 그는 밝은 불빛 아래서 떨었고 낯선 사람들 주위에서 담요 뒤에 숨었고 마치 보여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항상 간신히 눈을 뜨고 있었다. 그러나 준우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는 도망가지 않았다. 그는 그에게 기대어 부드럽게 낑낑거렸다. 너무 연약해서 미안하다는 듯 준우는 그의 귀를 쓰다듬고 속삭였다. 속삭이, 너는 두려움 속에서 살지만 여전히 사랑에 매달리는 이들의 조용한 목소리야. 속삭이는 결코 짖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러나 준우가 가까이 몸을 숙이면
그는 코를 준우의 손바닥에 파묻었다. 마치 그 첫날 밤의 온기를 기억하는 것처럼. 세 번째 새끼는 영리한 녀석이었다. 캔넬 문이 열릴 때마다 그는 침구에서 몸을 조금씩 움직여 약장 뒤에 숨었다. 누군가 알아차릴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그는 이수아를 한때 그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공황 상태에 빠뜨린 적도 있었다. 준우가 그를 다시 안고 왔을 때 그는 미친 듯이 날뛰지 않았다. 마치 비웃는 것처럼 옆눈으로 그를 보았다. 난 그냥 탐험하고 있었어. 정찰병이라고 하자. 준우가 말했다. 왜냐하면 너는 선을 떠날 만큼 용감한 첫 번째 작은 정찰병이니까. 정찰병은 멈췄다. 그의 귀는 꿈틀거렸다. 그가 이해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준우에게 말했다. 그는 동의한다고. 네 번째 새끼는 준우의 심장을 찢었다. 그는 거의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누군가 들어올 때마다 이수하든 김 박사님든 혹은 그냥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든 그는 꼬리를 끊임없이 흔들었다. 짖지도 움직이지도 않고 오직 꼬리만. 마치 그의 몸에 남은 기능하는 부분이 하나뿐인 것처럼. 그리고 그는 그것을 사용해 나 아직 여기 있어. 살고 싶어 라고 말하기를 선택했다. 준우는 무릎을 꿇고 그의 꼬리에 손을 뻗었다. 햇살이, 너는 새벽이 오기도 전에 햇살을 가져오는구나. 햇살이는 그의 손을 핥았다. 떨리는 손길이었다. 마치 그의 몸에 아직 살아있는 가장 작은 부분을 알아차려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것처럼. 다섯 번째 새끼, 부싯돌은 이수아가 가까이 오면 으르렁거렸다. 그는 테이블 아래에 숨었고 털을 곤두세웠으며 그를 안으려 하는 누구와도 싸웠다. 그러나 준우는 그것이 공격성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두려움이었다. 부싯돌은 그를 안고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아무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으르렁거렸다. 준우는 그를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앉아 있었다. 인내심을 가지고 부싯돌이 지쳐서 기어나와 준우의 다리에 머리를 기대기까지 기다렸다. 준우는 속삭였다. 부싯돌이라고 하자. 왜냐하면 그 모든 자의 아래에도 너는 여전히 불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싯돌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한숨을 내쉬고 처음으로 으르렁거리지 않고 잠들었다. 현자는 여섯 번째였다. 짖지도 소란 피우지도 숨지도 않았다. 그냥 한 구석에 앉아 어린 몸속에 늙은 영혼처럼 방을 지켜보았다. 준우는 그런 눈빛을 이전에 본 적이 있었다. 그의 팀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고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보았던 군인 민준에게서였다. 현자, 준우가 말했다. 침묵을 지키고 기억을 지키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이 있었다. 여전히 약했지만 날마다 그녀의 눈은 더 맑아졌다. 그녀는 짖지도 많이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준우가 몸을 숙이면 그녀는 결코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똑바로 흔들림 없이 바라보았다. 마치 그의 얼굴을 기억 속에 새기려는 것처럼, 마치 그가 그녀를 약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구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희망은 희망으로 남아있을 거야. 준우가 속삭였다. 왜냐하면 어떤 것들은 한 번만 진실이면 충분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들 각자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들을 소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준우의 심장에 핀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 금이 가기 시작한 곳에, 그의 기억들이 형체를 찾은 곳에, 그날 아침 타양이 푸른숲 동물병원의 문밖 이슬을 말리기 전에 이수아는 희망의 목 옆을 부드럽게 확인하다가 갑자기 얼어붙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이상한 혹을 만졌다. 크지 않았지만
자연스러운 상처가 아니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얇은 털 뭉치를 쓸어내리고는 조용히 외쳤다. 김 박사님, 이것 좀 보셔야겠어요. 김 박사님이 걸어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 번의 끄덕임으로 이수아는 약한 마취제를 준비했다. 준우는 가까이 서 있었다. 그의 몸은 햇빛을 약간 가려 희망의 눈이 부시지 않게 했다. 그녀는 졸고 있었다. 그녀의 연약한 피부 아래에서 비밀이 밝혀지려 한다는 것을 모른 채 몇 초 후 메스가 부드럽게 미끄러졌다. 피는 많지 않았다. 김 박사님은 핀셋을 사용하여 한쪽이 갈라진 아주 작은 원통형 플라스틱 조각을 빼냈다. 불빛 아래서 레이저로 새겨진 일련 번호가 깜빡였다. 의도적으로 손상된 것처럼 흐릿했다. 김 박사님은 찌푸렸다. 아이디 칩이야. 누군가 그것을 자르고 번호를 지우려 했어. 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 조각을 쳐다보다가 담요 속에서 여전히 규칙적으로 숨쉬고 있는 희망을 보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불붙었다. 큰 분노가 아니라 모래 아래 묻힌 불씨처럼 깊고 통제된 열기였다. 김 박사님은 칩을 돌려보고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마추어 솜씨야. 고르지 않게 잘렸고 바느질도 엉성해. 하지만 원격 스캔을 막기에는 충분해. 이수아는 준우를 바라보았다. 목소리에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건 누군가 이 새끼들이 어디서 왔는지 추적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각 끄덕임이 그의 내부 퍼즐의 한 조각처럼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들이 칩을 지우기 위해 그렇게까지 했다면 이 새끼들이 온 곳은 합법적인 장소가 아니었어.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을 맞잡고 머리를 숙였다. 모든 것이 흐릿했지만 위험이 앞에 놓여 있다는 군인의 본능이 경종을 울리던 작전 전에 그 익숙한 느낌이었다. 희망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작은 발은 꿈속에서 가끔씩 경련했다. 그러나 준우에게 그녀는 더 이상 상자에서 발견된 이름 없는 새끼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름이 있었고 흉터가 있었고 잘린 칩이 있었고 누군가가 찾기를 원치 않는 곳에서 온 추적 가능한 상처가 있었다. 이런 칩이 박힌 개를 전에 본 적이 있으세요? 이수아가 부드럽게 물었다. 준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휴가 중인 남자의 것이 아니었다.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도록 훈련된 군인의 눈이었다. 있어. 그가 천천히 말했다. 시리아 국경에서 군대조차 인정하지 않는 임무를 위해 불법적으로 훈련된 개들. 그들은 그들을 도구처럼 훈련시켰지. 그리고 끝나면 그들을 지워버렸어. 김 박사님은 핀셋을 꽉 쥐었다. 그녀의 손가락 관절에 붉은 점들이 생겨났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다. 그럼 희망과 다른 새끼들도 그런 것의 희생자일 수 있다는 건가요? 준우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부서진 칩을 쳐다보았다. 이 작고 생명 없는 것이 한때 희망을 과거와 연결했던 것이었다. 이제 그것은 누군가가 잘라내려 했던 기억처럼 산산조각난 조각에 불과했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손을 인큐베이터 옆에 부드럽게 얹었다. 희망은 몸을 움직였다. 나는 누가 이 일을 했는지 몰라. 하지만 지워지는 기분이 어떤 건지는 알아. 아무도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는 무언가로 변하는 기분. 나는 그들이 그렇게 살게 두지 않을 거야. 방의 분위기는 무거워졌다. 이수아는 희망의 목을 닦고 부드러운 드레싱을 얹었다. 준우는 그녀를 더 이상 연약한 생명체로 보지 않고 다른 무언가로 보았다. 저항이었다. 버려진 새끼가 있었다. 칩이 잘리고
죽도록 버려졌지만 여전히 살기로 선택했다. 여전히 숨쉬었고 여전히 그를 깜빡이지 않고 바라보았다. 준우는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에는 쇠붙이가 있었다. 오랫동안 아무도 그에게서 듣지 못했던 오래된 명령조의 메아리였다. 만약 누군가 그들을 어둠 속에 묻으려 했다면 내가 빛을 가져올 거야. 그날 오후 창문을 통해 창백한 햇살이 푸른 숲 동물병원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을 때 이수아는 희망의 목에서 잘린 칩을 조심스럽게 닦아내고 증거물이라고 표시된 봉투에 넣었다. 그녀의 손은 약간 떨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내면에 꾸준히 쌓이고 있는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 때문이었다. 폭풍이 몰려오는 것처럼 공기를 짙게 만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수아는 복도 끝에 있는 작은 사무실로 몰래 들어갔다. 그녀의 앞에는 간단한 칩 스캐너와 국가 수의학 데이터베이스가 있었다. 그녀는 손상된 아이디 코드를 입력했다. 몇 개의 문자만 남아 있었지만 흐릿하고 불완전했지만 거의 완전한 일련 번호를 재구성하기에는 충분했다. 데이터가 나타났을 때 이수아는 얼어붙었다. 정보가 완전해서가 아니었다. 반대로 거의 완전히 지워져 있었다. 한 분야만 지워지지 않았다. 원래 칩의 유통업자, 밤나무 언덕 견사. 그녀는 조용히 그 이름을 반복했다. 남부의 유령 이야기에서 나온 것 같았다. 축축한 나무, 그리고 오래되고 고요하며 어두운 무언가. 그녀는 기록을 인쇄하여 준우에게 건넸다. 그가 그것을 읽는 순간 그는 얼어붙었다. 밤나무 언덕. 그가 부드럽지만 무거운 목소리로 반복했다. 이걸 어디서 찾았어요? 기지 등록소는 칩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들이 지우지 않은 유일한 부분이에요. 준우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손은 그것을 꽉 쥐자 종이를 약간 구겼다. 이수아는 그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보았다. 슬픔이 아니라 기억이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는 박진호가 있었다. 그의 전우였던 박진호. 팔루자의 폐허가 된 골목에서 한때 준우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웠던 남자. 지난해 작전 중에 죽었고 준우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암호 같은 문장을 남겼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밤나무 언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그들을 믿지 마. 그때 준우는 진호가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시 물었지만 진호는 이미 눈을 감았다. 헬기 안에서 죽었다. 피는 아물지 않은 상처처럼 고여 있었다. 그 문장은 집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마지막 말들 아래에 묻혀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이름이 거의 죽을 뻔한 새끼의 피부 아래서 솟아났다. 준우는 그의 얼굴을 문질렀다. 그의 관자놀이에 정맥이 뛰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가 평온한 표면 아래서 엄청난 것이 솟아나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나는 밤나무 언덕이 캔자스에 있는 그냥 육종업자라고 생각했었어요. 이수아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2018년에 해체됐어요. 이유도 후속 조치도 언급도 없어요. 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창문을 통해 깨끗한 강철 캔넬 뒤에서 자고 있는 7마리 새끼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따뜻했고 보살핌을 받고 있었다. 그들 각자는 이제 이름이 있었고 숨을 쉬었고 사람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그곳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다. 밤나무 언덕, 낡은 파일에 얼룩진 이름이었지만 이제 희망의 피부에 살아있는 흔적으로 남아있었다. 나는 그곳이 평범한 사육시설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준우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나는 그것이 다른 무언가였다고 생각해요. 애완동물이 아니라 개를 사육하는 무언가.
이수아는 돌아서서 손을 꽉 쥐었다. 김 박사님은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실 거예요. 그녀는 목소리를 굳게 말했다. 하지만 부싯돌을 치료하는 동안 저는 구속훈련의 흔적을 발견했어요. 그의 척추는 어긋나 있었어요. 마치 금속 목줄에 의해 당겨진 것처럼요. 그리고 덤부리는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박여 있었어요. 개가 콘크리트 우리에서 몇 시간 동안 강제로 뛰어야만 볼 수 있는 것이죠. 준우는 들었다. 그의 표정은 박격포가 떨어지기 직전처럼 어두워졌다. 그의 가슴은 조여왔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 때문이었다. 분노, 폭발적인 분노가 아니라. 그가 한때 잔해 속에서 죽은 어머니를 껴안고 있는 아이들을 보았을 때 느꼈던 차가운 분노였다. 전쟁으로 단련된 남자 안에 여전히 불타고 있는 분노. 진실을 찾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는 남자. 만약 밤나무 언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가 천천히 말했다. 누군가 그것을 그렇게 보이게 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조용한 선언이었다. 이수아는 즉시 이해했다. 준우는 휴가 중인 남자에서 다시 전투에 참여하는 군인으로 변했다. 이것은 더 이상 전쟁터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에 관한 것이었다. 희망에 깜빡이지 않는 눈, 부싯돌의 발톱 자국, 현자의 끔찍한 침묵에 관한 것이었다. 준우는 일어섰다. 인쇄물은 여전히 그의 손에 있었고 이제 깔끔하게 접혀 있었다. 그는 희망의 인큐베이터로 걸어갔다.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침착하고 흔들림 없이, 두려워하지 않았다. 말없이 그에게 상기시키려는 듯 우리를 뒤에 남겨두지 마세요. 다시는. 그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그런 일은 일어나게 하지 않을 거야. 밤나무 언덕 견사라는 이름이 이수아의 화면에 나타난 순간부터 준우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하룻밤도 잠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이 지워진 지도 위의 한 점이든 폐쇄된 시설이든 아니면 썩도록 내버려진 유령 농장이든 희망의 피부 아래에 새겨진 칩과 민준의 반쯤 잊힌 마지막 말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했다. 이 새끼들은 우연히 버려진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거의 죽음 뒤에는 어둠이 있었다. 신화적이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이었다. 탐욕, 방치, 그리고 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들은 푸른숲 동물병원이 잠에 들었을 때인 자정 근처에 떠났다. 준우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냥 손전등, 지도, 그리고 그의 핸드폰을 챙겼다. 이수아는 그녀답지 않게 조용했다. 의료 키트와 낡은 공책을 들고 트럭에 올라탔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물을 필요가 없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생명체를 너무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게 만든 장소로 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들은 밤나무 언덕에 부서진 울타리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다.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는 폭풍 후의 습기처럼 축축하고 무겁게 달라붙어 있었다. 그 속에는 희미하고 틀림없는 냄새가 남아 있었다. 녹슨 쇠부티, 젖은 이끼, 그리고 한때 살아있었지만 이제 오래전에 꺼진 무언가의 흔적. 그들은 울타리를 몰래 통과했다. 그들의 발은 죽은 풀과 부서지는 돌들을 스쳤다. 손전등 불빛 아래서 농장은 유령처럼 나타났다. 주름진 지붕은 쳐져 있었고 캔넬 줄은 녹색 조류로 얼룩져 있었으며 일부 우리문은 열려 있었고 다른 문들은 무언가를 가두고 있는 것처럼 잠겨 있었다. 그러나 준우를 가장 괴롭힌 것은 부패가 아니었다. 그것은 부자연스러운 침묵이었다.
벌레 소리도, 바람 소리도, 심지어 버려진 장소를 으스스하게 만드는 휘어진 나무의 삐걱거리는 소리도 없었다. 이수아는 그녀의 불빛을 가장 가까운 우리로 비추었다. 벽에는 우리 사정찰병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색이 바랜 페인트 아래서 여전히 보였다. 금이 간 물그릇. 누군가가 어제 막 남겨둔 것처럼 부서진 문에 걸려있는 녹슨 목줄. 그들이 주 복도로 들어섰을 때 한때 캔넬 구역을 분리하는 데 사용되었던 곳에서 날카로운 악취가 그들을 맞았다. 말라붙은 피 곰팡이, 그리고 썩은 무언가. 이수아는 그녀의 불빛이 어둡게 얼룩진 벽의 한 부분을 스칠 때 얼어붙었다. 너무 선명해서 오래된 것이 아니었고 너무 색이 바래서 신선하지도 않았다. 준우는 몸을 숙여 빈 주사기 하나를 집어들었다. 바늘 끝은 부러져 있었다. 아마도 너무 여러 번 재사용되었거나 아니면 서둘러 제거하는 동안 부러졌을지도 모른다. 한기가 그의 목 뒤를 타고 기어왔다. 얼음처럼 각 척추로 스며들었다. 그의 전장 본능이 말하고 있었다. 무언가가 잘못되었고 그것은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이 세 번째 캔넬 줄을 막 지나갔을 때 발소리가 메아리 쳤다. 아주 부드럽고 아주 규칙적이었지만 그들의 것이 아니었다. 준우는 몸을 돌려 이수에게 불빛을 끄라고 신호했다. 그들은 축축한 나무벽에 몸을 바싹 붙였다. 심장은 쿵쾅거렸고 각 숨은 진행 중인 기습 공격처럼 꽉 쥐어졌다. 그때 한 목소리가 공기를 뚫고 속삭였다. 거칠고 저주와 뒤섞여 있었다. 모든 것을 잠그라고 했잖아. 한 남자의 목소리가 이제 더 커졌다. 누군가 먼저 들어왔어. 다른 목소리가 말했다. 더 부드럽고 더 날카로웠으며 희미하게 여성스러웠지만 차가웠다. 우리가 지켜봐주고 있어. 준우는 반 걸음 뒤로 물러섰다. 손전등을 무기처럼 꽉 쥐었다. 그는 이수아에게 몸을 돌려 후퇴라고 손짓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침묵을 깨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다. 뒤에서 단 한 번의 짖음. 작았지만 공기를 산산조각 낼 만큼 충분히 컸다. 준우는 몸을 돌렸다. 정찰병이었다. 그녀는 복도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따라왔는지 아무도 몰랐다. 그의 등은 굽어 있었고 다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은 커져 있었다. 복도 먼 끝에서 다가오는 두 그림자를 향해 짖고 있었다. 또 다른 짖음, 분명하고 단호하고 용감했다. 마치 그녀가 위험을 이해하고 누군가에게 경고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준우와 이수아는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준우는 정찰병을 재빨리 안고 다시 신호했다. 둘 다 반대편 복도를 달려 내려갔다. 스프린터드 패널들을 통과하고 부서진 캔넬들을 뛰어넘었다. 그들의 발소리는 카운트다운처럼 콘크리트 바닥을 쿵쿵거렸다. 그들 뒤에서는 목소리들이 추격했다. 누군가의 손에서 손전등 불빛이 번쩍였다. 구석구석을 훑고 이수아의 눈을 강타하여 그녀를 거의 균형을 잃게 만들었다. 준우는 그녀를 붙잡고 몸을 돌려 뒷문을 향해 돌진했다. 정찰병은 여전히 그의 품에 있었고 그녀의 작은 심장은 너무 빨리 뛰어서 준우는 그의 가슴을 통해 모든 박동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차에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준우는 문을 열었다. 이수아는 운전석으로 몸을 던졌고 그는 정찰병을 안으로 넣고 문을 꽝 닫았다. 엔진이 포효하며 살아났고 그들은 얼어붙는 밤 속으로 질주했다. 100미러에서 밤나무 언덕 시설은 그림자의 흐릿함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준우는 그곳에서 온 어떤 것도 진정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과거도, 숨어있는 사람들도, 두려움도. 정찰병은 떨면서 그에게 웅크렸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속삭였다. 잘했어. 꼬마야. 아무도 뒤에 남겨지지 않아. 그리고 어둠 속에서 여전히 희미하게 빛나는 그녀의 눈에는 어둠에서 등을 돌리지 않기로 선택한 작은 생명체의 불꽃이 있었다. 엔진이 식기도 전에 정찰병은 준우의 품에서 잠들었다. 마치 그녀의 몸은 그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한 후에야 휴식을 허락하는 것처럼. 그녀의 얼굴은 준우의 가슴에 눌려 있었다. 따뜻했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작았다. 준우는 조심스럽게 숨을 조절했다. 그녀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이수아는 밤나무 언덕을 떠난 이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꾸준히 집중하며 운전했다. 마치 뒤에 있는 도로에서 남자나 여자의 그림자가 나타날 것을 반쯤 예상하는 것처럼 백미러를 힐끗힐끗 보았다. 그들이 푸른숲 동물병원에 도착했을 때 새벽에 첫 번째 빛이 막 피어나기 시작했다. 준우는 정찰병을 여전히 아는 채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부드러웠고 속삭이는 생각처럼 무게가 없었다. 그녀는 짖지도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냥 그녀의 꿈이 여전히 녹슨 냄새와 우리 벽에 비치는 손전등의 빛을 담고 있는 것처럼 희미하게 몸을 뒤척였다. 그는 그녀를 다시 따뜻한 방에 놓았다. 이수아가 준비한 가장 두꺼운 양모 담요 위에 그녀를 눕혔다. 그가 손을 떼자 정찰병은 한쪽 눈을 떴다. 맑았고 지쳐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 부드러운 한숨. 그녀는 다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리는 약간 돌아갔다. 이 남자가 다시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완전히 신뢰하는 것처럼. 준우가 아직 몸을 돌리지 않았을 때 그의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렸다. 한 개의 메시지. 그리고 또 다른 메시지. 그리고 세 개가 연달아 왔다. 그는 메시지들을 열었다. 단어들이 노려보았다. 냉정하고 차가웠으며 인간성의 흔적이라고는 없었다. 긴급, 기지로 복귀, 공구시 정각, 내부 징계 심의, 무단 이탈, 1차 경고, 불응시 공식 군사조치 예정. 그는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더 이상의 위협은 필요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훈련들이 되살아났다. 햇볕에 그을린 시간들, 땀에 젖은 칼라, 붉은 진흙이 묻은 부츠, 호루라기 소리, 행군 구령. 군대는 규율이었다. 군대는 그의 기원이었다. 그러나 군대는 희망을 몰랐다. 정찰병을 몰랐다. 그 눈빛을 보지 못했다. 한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이제는 조용히 당신이 떠나면 누가 우리와 함께 남나요? 라고 묻는 그 눈빛. 그는 조용히 몇 가지 필수품을 그의 배낭에 싸기 시작했다. 일어서기 전에 잠시 숨을 멈췄다. 그가 정찰병 옆을 지나갈 때 새끼는 갑자기 머리를 들었다. 그리고 마치 보이지 않는 실에 이끌린 것처럼 정찰병은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 가방 옆에 걸려있는 벨트를 부드럽게 잡았다. 그는 세게 당기지도 으르렁거리지도 않았다. 그냥 잡고 있었다.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가지마, 지금은 안 돼 라고 말하는 방법을 찾으려는 듯 그 단순한 행동. 순수하고 본능적이었다. 준우를 멈춰 세웠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정찰병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속으로는 갈기갈기 찢어졌다. 새끼는 떨지도 짖지도 가방을 가져가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조용한 결심으로 그냥 잡고 있었다. 마치 연약한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이수아가 밖으로 나왔다. 가만히 서 있다가
감정이 섞인 쉰 목소리로 말했다. 정찰병은 당신이 떠나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준우는 몸을 돌리지 않았다. 그는 정찰병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한때 어둠 속에서 그를 따라왔고 낯선 사람에게 무리를 경고하기 위해 짖었으며 이제 다시 한번 그가 가장 신뢰하는 한 사람이 떠나는 것을 막으려 하는 생명체. 그는 처음부터 남기로 선택한 사람이에요. 이수아가 목소리를 바람처럼 부드럽게 이어갔다. 어쩌면 그래서 정찰병은 지금 당신을 잃고 싶지 않은 건지도 몰라요. 방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준우는 일어섰다. 문으로 향했다. 그의 손이 손잡이에 닿았지만 그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앞에 서 있는 것은 군대 문이나 재판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찰병의 눈, 다른 방에 있는 희망의 따뜻한 숨결이었다. 목소리가 없고 그들을 위해 싸워줄 사람이 남아있지 않은 생명체들의 흉터와 조용한 상처들이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몸을 돌려 가방을 주저없이 바닥에 떨어뜨렸다. 나는 남겠어. 정찰병은 벨트를 놓았다. 그의 귀는 다시 쫑긋 섰고 그의 꼬리는 흔들렸다. 흥분 때문이 아니라 긍정의 의미였다. 영혼을 지키는 자의 조용한 끄덕임. 준우는 이수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만약 내가 지금 떠나면 희망은 파일 속의 숫자에 불과하게 될 거야. 그리고 당신들 모두는 그냥 유기견일 뿐이고 아무도 모를 거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이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의 손을 꽉 쥐었다. 그리고 그 몸짓에는 동의, 감사, 그리고 말없는 맹세가 담겨 있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들은 함께 진실을 빛으로 가져올 것이었다. 밖에서는 달이 떠올랐다. 정찰병은 문 옆에 그의 자리로 돌아갔다. 더 이상 외로운 보초병이 아니었다. 조용한 군인이었다. 한 남자가 쉬운 길 대신 올바른 것을 선택하도록 도운 사람이었다. 그 고요한 어둠 속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준우는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했다는 것을 알았다. 소환장 때문이 아니라 조용한 손길, 신뢰하는 눈빛, 그리고 말없이 이루어진 선택 때문이었다. 그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회색 구름의 담요로 뒤덮여 있었다. 이름 붙이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운 것들을 가리는 베일처럼. 박준우의 낡은 트럭은 푸른숲 동물병원 주차장에 들어섰다. 그의 엔진은 여전히 힘든 날에 거친 숨소리처럼 윙윙거렸다. 그는 시동을 끄고 백미러를 힐끗 보았다. 희망은 이수아의 다리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작은 몸은 색이 바랜 군용 담요 아래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새끼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의 평온함은 생존보다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믿음 같은 것이었다. 그들은 이제 진실이 더 이상 병원 복도에서 숨거나 낮은 목소리로 속삭여질 수 없는 장소에 도착했다. 그것은 사람들과 함께 빛 속에 벌거벗겨져 서야 할 것이었다. 귀 기울이거나 무시할 수 있고 믿거나 거부할 수 있지만 더 이상 그들이 몰랐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 준우, 이수아, 그리고 사라 젠트리 변호사는 화강암 계단을 올라갔다. 창백한 이끼가 점점이 박혀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유일한 소리는 이수아가 그녀를 안고 들어갈 때 희망이 발톱이 타일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소리뿐이었다. 정찰병은 법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그는 문 바로 밖에서 흔들림 없이 기다렸다. 조용한 군견이었다. 그의 눈은 준우에게서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 법정 안의 공기는 폭풍이 막 터지기 전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건너편의 검사석은 비어 있었다.
밤나무 언덕의 법률팀은 나타나지 않았다. 의도적인 시간 끌기 전술이었다. 그러나 사라 변호사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날카로운 눈과 공정한 존재감을 가진 은발의 노인인 판사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들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여전히 말할 겁니다. 진실은 참석을 기다리지 않으니까요. 준호는 맨 앞줄에 앉았다. 주먹을 너무 꽉 쥐어 그의 손가락 관절은 하얗게 변했다. 그는 이것이 공식적인 재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증거가 제출되고 증언이 기록되며 운이 좋다면 대중이 동요하기 시작할 예비 심리였다. 그러나 그에게는 모든 의미에서 재판이었다. 왜냐하면 오늘 그는 공식적으로 목소리가 없는 이들을 위해 나섰기 때문이었다. 사라 변호사는 희망의 목에서 추출된 칩의 사진으로 시작했다. 이어서 밤나무 언덕의 유통망과 연결된 일련 번호 목록을 제시했다. 시설이 3년 전에 공식적으로 폐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각 문장은 정처럼 돌에 새겨진 것처럼 날카롭고 정확했으며 낭비되는 것이 없었다. 그리고 이수아가 말했다. 그녀는 희망의 칩 주위에 있는 거친 바느질을 설명했고 병원의 사진과 차트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방을 진정으로 침묵시킨 것은 문서들이 아니었다. 이수아의 품에 조용히 웅크리고 있는 희망 자신이었다. 규칙적으로 숨을 쉬고 눈을 크게 뜨고 듣고 있었다. 아무도 이수아에게 그녀를 데려오라고 부탁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조용한 존재는 어떤 말보다 더 큰 무게를 가졌다. 준호는 증언대에 불려나갔다. 그는 쪽지도 준비된 진술문도 읽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진실을 말했다. 그는 불타는 태양 아래의 외로운 들판에서 7개의 작은 생명들이 생존과 죽음 사이를 오가며 서로에게 매달려 있었던 골판지 상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이미 차갑게 식었지만 마치 떠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처럼 눈을 아직 감지 않은 새끼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눈에서 준호는 그의 쓰러진 전우가 한때 가졌던 같은 눈빛과 구하기에는 너무 늦었던 군인의 무력함을 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때때로 떨렸지만 모든 단어는 진짜였고 아무도 그것을 의심할 수 없었다. 저는 기지로 돌아가 규정을 따르고 이 일에 관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등을 돌렸다면 누가 남았을까요? 누가 저처럼 그들을 보고 그들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고 결정했을까요? 그는 잠시 멈춰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맹세처럼 덧붙였다. 그들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버려진 생명입니다. 판사는 메모를 했다. 방에 있는 몇몇 사람들은 조용히 눈을 닦았다. 위로. 햇살이 높은 창문을 통해 미끄러져 들어와 희망에게 정확히 떨어졌다. 마치 자연 자체가 증언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사라 변호사는 이수아의 어머니가 그들의 새끼가 기생충으로 죽은 후 제기했던 오래된 소송 파일의 발췌문으로 끝을 맺었다. 그 소송은 증거 부족으로 실패했었다. 그러나 오늘 증거는 그들 바로 앞에 있었다. 숨을 쉬고 연약하며 부인할 수 없는 증거. 만약 그들에게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들은 외면할 수 없었다. 판사는 다음 주에 심리를 재개하고 밤나무 언덕의 법률 대표들이 출석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그의 의사봉을 두드리기 전에 그는 준우를 보고 희망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밖에서는 해가 더 높이 떠올랐다. 정찰병은 달려와 준우의 바짓가랑이를 코로 툭 쳤고 그의 옆을 걸었다. 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그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그는 단순히 개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신성한 무언가를 위해 서 있었다. 모든 생명이 아무리 작더라도 들릴 자격이 있다는 믿음. 평결의 아침. 마을 전체가 숨을 죽인 것처럼 서울의 하늘은 창백하고 조용한 구름의 담요로 뒤덮여 있었다. 푸른 숲 동물병원, 주차장 밖. 발걸음은 침묵 속에서 움직였다. 시위도, 현수막도 없었지만 모든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 목소리가 없는 생명들이 마침내 들릴지도 모른다는 연약한 희망이 있었다. 준우는 이수아와 사라 변호사 옆 법원 계단에 서 있었다. 희망의 목줄을 손에 쥐고 있었다. 전시물이 아니라 숨을 쉬는 증인이었다. 정찰병은 언제나처럼 가까이 있었다. 바람에 약간 떨며 그들 중 누구보다 더 큰 무언가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다. 법정은 꽉 차지 않았지만 비어 있지도 않았다. 몇몇 기자들, 과거의 불만이 무시되었던 지역 주민들, 몇몇 퇴역 군인들, 그리고 한 무리의 고등학생들이 실생활에서 공감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선생님에 의해 데려와줬다. 아무도 그들이 무엇을 목격하게 될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판사가 일어서자 그의 목소리는 낡은 나무 패널로 된 방을 정처럼 갈랐다. 사라 변호사는 법적인 불꽃이 아니라 엄숙한 소나타처럼 시작했다. 그녀의 말은 건조한 논리가 아니었다. 양심의 리듬이었다. 소리치지도 극적인 행동도 없었다. 불법적인 사육 네트워크, 칩 교체, 신원을 지우기 위해 목을 긋는 것, 그리고 밤나무 언덕의 이름으로 위조된 문서들에 대한 꾸준하고 파괴적인 설명이었다. 그녀가 희망의 목에서 뽑아낸 긁힌 칩의 이미지를 들어 올렸을 때 방은 차갑게 식었다. 이수아의 품에 있는 작은 생명체가 그저 새끼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녀의 흉터는 진실을 담고 있었다. 이수아는 눈물 없이 꾸준한 목소리로 희망이 준우의 품에서 헐떡이던 밤과 엉킨 털 아래에 숨겨진 상처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가 희망의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방은 숨을 죽였다. 희망은 짖지도 낑낑거리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침착하고 광활해 보였다. 그녀가 어둠과 빛 사이의 경계에 서 있다는 것을 이미 아는 것처럼. 그리고 준우가 나왔다. 연설도 준비된 대본도 없었다. 그냥 이야기였다. 외로운 들판의 골판지 상자에서 나온 희미한 낑낑거리는 소리부터 그가 죽어가는 숨결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품에 안았던 순간까지, 병원에서 희망이 그에게 돌렸던 눈부터 차가운 캔넬에서의 정찰병의 첫 짖음까지, 군인으로서의 닦아놓은 길에서 등을 돌리고 훈장 없는 오직 진실만을 위한 길을 선택했던 것에 대해 그는 목이 메어 잠시 멈췄다. 우리는 정의를 위해 위를 바라보는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의는 우리 아래에 있습니다. 부드럽게 숨쉬고 우리를 지켜보며 우리가 무릎 꿇기를 기다리죠. 이 생명체들은 자기 자신으로 살 기회만을 요구합니다. 뒤쪽에 있던 한 노인이 조용히 안경을 벗고 눈물을 훔쳤다. 몇 년 전 자신의 개가 죽은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던 젊은 여자는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다. 마침내 판사가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의사봉이 필요 없었다. 그것은 천둥처럼 울렸다. 프랭클린 리드와 마사 헤일에게 12년 징역형, 평생 동물 접촉 금지, 그리고 희망을 포함한 버려진 7마리의 개들에 대한 의료 회복 및 관리 비용 전액 배상을 선고한다. 방은 환호성으로 터지지 않았다. 그냥 숨을 쉬었다. 2명의 범죄자에 대한 평결뿐만 아니라
한때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던 모든 숨결에 대한 인정이었다. 박진호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군대는 그들의 판결을 내렸다. 계급 박탈, K슈 훈련 부대에서 제외, 전투 임무에서 영구 제명. 아무도 그것을 공식적인 처벌이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한때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에게는 감옥보다 더 차가운 것이었다. 준호는 다시는 진호를 보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늦은 오후 정찰병과 함께 기지의 잔디밭을 지나가다 멈췄다. 오래된 전우들도 없었고 그냥 텅 빈 공간만이 있었다. 그가 용서했다는 것을 말해주기에 충분했다. 진호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준우가 앞으로 나아가야 했기 때문이었다. 몇 주 후 준우는 공식적으로 치료견 훈련 부서로의 전출을 요청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총도 명령도 훈장도 없는 길을 선택했다. 오직 마음과 인내심만이 있었다. 희망은은 책상 위에 앉아 있었고 한쪽 발은 그의 전출 요청서 위에 올려져 있었다. 정찰병은 입에 펜을 물고 달려왔다. 마치 이 선택이 단순히 준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모든 생존자들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준우는 정의가 단순히 편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여전히 솟아오르는 모든 숨결, 감히 당신의 눈을 마주하는 모든 시선, 모든 생명이 아무리 작더라도 마침내 살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는 것이다. 편결 이후 준우가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략이나 전투 훈련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이 미래는 군사 토양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았다. 그것은 눈빛의 반짝임, 꼬리의 부드러운 흔들림, 그리고 한때 잊혔던 생명들의 규칙적인 숨결 속에 살고 있었다. 사라 젠트리 변호사가 밤나무 언덕 사건을 발표한 후 국립동물 복지단체는 준우에게 연락했다. 그들은 단지 자금 지원만을 제안하지 않았다. 그들은 버려진 개들이 퇴역 군인, PTSD 환자, 그리고 자폐아들을 위한 치료 동반자로 훈련될 특별한 모델을 제안했다. 준우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제안을 저울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른 겨울 오후에 푸른 숲 동물병원에 서서 지켜볼 시간이 필요했다. 정찰병이 항상 그랬던 것처럼 울타리를 지키는 것을 지켜보았다. 희망이 대기실에서 한 어린 소녀의 무릎에 머리를 부드럽게 기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소녀의 눈은 어른들이 더 이상 볼 수 없는 무언가를 막 발견한 것처럼 빛났다. 그리고 준우는 이것이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그 이름은 어느 날 밤 정찰병이 달빛 아래 현관에 앉아 있을 때 그에게 떠올랐다. 그의 털은 몇 주간의 보살핌 후에 이제 더 풍성하고 강해져 있었다. 황금. 정찰병의 꿀빛 털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충성심 때문이었다. 당신이 살 수 없는 그 희귀한 빛이었다. 안식처, 상처와 침묵을 통해 너무 오랫동안 헤매었던 영혼들을 위한 피난처. 집 3개월 후 황금 안식처가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거창한 개장식은 없었다. 준우가 휴가 동안 은둔했던 서연의 낡은 집 밖에 손으로 조각한 나무 간판이 걸려있을 뿐이었다. 이제 그곳은 사무실이자 훈련장, 그리고 인간과 개 모두를 위한 공동거주 공간이었다. 정찰병은 프로그램의 첫 번째 치료견이었다. 그는 공식적인 훈련이 필요 없었다. 그의 애착과 공감 능력은 대부분의 자격증을 넘어섰다. 첫 번째 세션에서 준호는 정찰병을 논란에게 소개했다. 폭발로 가까운 친구를 잃었던 퇴역 군인. 준우 자신의 과거와 매우 흡사했다. 논란은 말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앉아 손을 꽉 쥐고 있었다. 정찰병원은 다가갔다. 만지지 않았다. 그냥 그의 옆에 누웠다. 17분이 흘렀다. 그리고 놀라는 손을 뻗어 정찰병의 등에 손을 얹었다. 그것은 그가 3년 이상 동안 기꺼이 다른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진 첫 번째 순간이었다. 희망은은 다른 임무를 맡았다. 그녀는 자폐 스펙트럼의 아이들과 함께 일하도록 선택되었다. 빠른 반사신경이나 뛰어난 기술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눈에 있는 조용한 부드러움 때문이었다. 태어난 이후 거의 말을 하지 않았던 8살짜리 소녀 마라는 소개 세션에서 희망을 처음 만났다. 그녀는 미소 짓지도 반응하지도 않았다. 그냥 한 구석에 앉아 헤드폰을 끼고 있었다. 희망은 걸어와 그녀 앞에 누웠다. 소리도 접촉도 없었다. 몇 분이 흘렀다. 그리고 마라는 헤드폰을 벗고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6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완전한 문장을 말했다. 이게는 나를 무섭게 하지 않아. 더 이상의 테스트는 필요 없었다. 희망은 그녀의 사람을 찾았다. 황금 안식처는 단순한 센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징이 되었다. 치료 성공률 때문이 아니라 그 기원 때문이었다. 들판의 골판지 상자 때문에 뒤돌아섰던 한 군인. 한때 버려졌던 개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그들 각자는 한때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들을 위한 빛이 되었다. 준호는 더 이상 매일 군복을 입지 않았다. 그러나 매일 아침 그는 낡은 부추에 끈을 매고 왼쪽에 정찰병을 오른쪽에 희망을 데리고 밖으로 나섰다. 매일 다른 전투가 있었다. 총알과의 싸움이 아니라 들어줄 마음이 필요한 마음들, 치유가 필요한 상처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시 믿는 법을 가르치는 작은 생명들과의 싸움이었다. 그날 오후, 정찰병이 젊은 군인을 마당으로 인도하고 희망이 말아 옆에 누워 콘크리트 바닥에 분필 그림을 그리는 동안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피로 때문이 아니라 평화 때문이었다. 정의는 항상 의사봉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때로는 햇살 속에서 달리는 발소리, 잠 못 이루던 사람, 옆의 숨결, 모든 생명이 아무리 버려졌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찾고 있는 빛이 될 수 있다고 여전히 믿는 황금빛 눈의 시선이었다. 황금 안식처의 아침은 종종 정찰병의 부드러운 발소리와 작은 캔넬에서의 부싯돌의 긁는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따뜻한 소리로 시작되었다. 혼자 잠들 수 없었던 아이들 옆에 웅크리고 있는 희망의 규칙적인 숨소리였다. 그러나 오늘 아침은 달랐다. 준호는 이수아가 평소보다 더 오래 문에서 멈춰 서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의 눈은 특정 무언가에 고정되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을 기억하고 그녀의 마음속에 새기는 것처럼. 국립수의학연구소의 장학금 편지가 책상 위에 열려 있었다. 드문 기회였고 쉽게 거절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준호는 이수아가 한때 그 꿈을 묻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거의 숨을 쉬지 않는 희망을 품에 안고 낡은 병원에 처음 들어온 날, 그녀는 나이에 비해 너무 슬픈 눈을 가진 소녀에 불과했다. 더 이상 자신이 어떤 것도 치유할 자격이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제 그녀는 12마리 이상의 개들을 구했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걸었으며 정찰병이 그림자에서 벗어나도록 도왔다. 황금 안식처는 그녀의 영혼의 일부였고 그래서 준호는 이제 그 영혼이 다음에 필요한 곳으로 가야 할 때라는 것을 이해했다. 작별 인사는 없었다. 이수아는 큰 작별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각 나무 캔넬을 지나갔다. 몸을 숙여 각 부드러운 머리를 쓰다듬었다. 오직 개들만이 들을 수 있는 무언가를 속삭였다. 마치 각자가 그녀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비밀을 담고 있는 것처럼.
마침내 그녀는 희망 앞에 멈춰 섰다. 희망은 그녀가 첫 번째 모금 행사에서 가져온 베이지색 양모 담요 위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는 희망을 부르지도 손을 뻗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순간이 오직 두 사람만이 아는 노래처럼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다. 희망은 눈을 뜨고 머리를 들었다. 그리고 마치 미리 약속된 것처럼 그녀는 몸을 옮겨 이수아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이수아는 손을 희망의 머리에 얹고 속삭였다. 준우는 모든 것을 들을 수 없었다. 오직 파편들만. 부드럽고 갈라진 목소리로 수년간 억눌렀던 숨결처럼 죽지 않아줘서 고마워. 너 때문에 나는 다시 사는 법을 배웠어. 희망은 많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귀는 약간 꿈틀거렸고 그녀의 꼬리는 당신도 저를 구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흔들렸다. 이수아가 밖으로 나섰을 때 그녀의 눈은 약간 붉었지만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편지가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준우에게 미소 지었다. 이제 망설임도 억제도 없었다. 제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준우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희망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그곳에 누워 있었다. 침착하고 고요했다. 이수아의 수치심과 고통에서 믿음과 재탄생으로의 여정에 대한 살아있는 증인이었다. 마침내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믿어. 네가 내게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줬으니까. 차는 따뜻한 오후의 햇살 아래서 황금 안식처에서 멀어져 갔다. 정찰병은 잠시 달려가다가 울타리 옆에 멈춰 서서 작은 차량이 언덕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희망은 문 옆에 서 있었다. 짖지도 쫓아가지도 않았다. 그녀는 마치 그녀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마침내 집으로 가는 길을 찾았다는 것을 아는 영혼처럼 그냥 서 있었다. 내일 희망은 다시 말아 옆에 누울 것이다. 정찰병은 치료실 밖에서 경계를 설 것이다. 준호는 새로운 장들을 계속 쓸 것이다. 그러나 황금 안식처의 모든 구석 어딘가에는 이수아의 숨결이 있을 것이다. 부드럽고 말없이 항상 존재하는. 왜냐하면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항상 머물러야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때 자신이 속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곳에서 한번 살아있었다. 이수아가 떠난 후 황금 안식처에 고요함이 내려앉았다. 슬픔이 아니라 더 부드러운 무언가였다. 한숨처럼 기억과 현재가 서로 말없이 어깨를 스치며 옆에 앉아있는 멈춤이었다. 희망은 여전히 창가에 누워 있었다. 그날의 마지막 빛이 그녀의 은회색 털을 금빛 먼지의 속삭임처럼 금빛으로 물들였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물그릇을 헹구다가 가끔 그녀를 쳐다보며 수백 번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었다. 아프니 괜찮니? 그리고 때로는 용서해주니? 그날 오후 대문벨이 울렸다. 정찰병이 먼저 귀를 쫑긋 세우고 한 번에 짧은 짖음을 냈다. 경고가 아니라 인식이었다. 준호는 천천히 현관으로 나섰다. 그의 발걸음이 낡은 대문 반대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산산조각 낼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가 문을 열었을 때 그가 본 것은 어른이 아니었다. 한쪽 어깨에 배낭을 메고 그 똑같은 삐뚤어진 미소와 꾸밈없는 맑은 눈빛을 가진 소년이었다. 안녕하세요, 준우 아저씨. 정찰병이랑 희망도 만나러 왔어요. 준우는 무릎을 꿇고 지훈이를 껴안았다. 그리고 소년이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고 있는 무언가를 알아차렸다. 담요였다. 너무 두껍지 않고 밝은 색깔이었으며 모서리에는 약간 삐뚤어진 바느질과 몇 개의 매듭진 실이 있었다. 지훈이는
그것이 신성한 것처럼 담요를 껴안았다. 엄마가 바느질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2달 걸렸어요. 희망이가 1년 내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이 담요는 아무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준우는 2 손으로 담요를 받았다. 어떤 척도로도 측정할 수 없는 선물을 받는 것처럼. 받아 거품색 천을 가로질러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바느질되어 있었다. 서툴렀지만 노력이 가득했다. 사랑받고 라는 단어는 약간 기울어져 있었다. 마치 지훈이가 그 느낌이 새겨지도록 바늘을 여러 번 누른 것처럼. 깊고 오래가는. 희망은 지훈이가 앞으로 걸어오자 머리를 들었다. 그녀는 짖지도 뛰어오르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냥 몸을 숙여 그의 손을 툭 쳤다. 마치 그녀를 위해 한때 울었고 그녀를 위해 편지를 썼으며 다른 아무도 그녀가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았을 때 그녀를 위해 좋은 일들을 바랐던 누군가의 냄새를 기억하는 것처럼. 준우는 담요를 희망의 침대 구석에 놓았다. 구겨진 부분을 펴고 의식처럼 접었다. 아무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모든 바느질은 이미 감사 용서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담고 있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랑. 나중에 준우는 종종 희망이 매일 아침 그 담요 위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머리는 사랑받고 라는 단어 위에 놓여 있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는 매번 깨달았다. 가장 특별한 것들은 영웅적인 전투나 정의의 엄청난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개를 잃었던 한 소년이 밖에 있는 누군가가 생명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고 한 마리의 개가 그녀의 삶이 의미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손으로 문장을 바느질한 것이다. 어쩌면 사랑은 항상 하트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때로는 말할 수 없지만 이해하는 생명체에게 보내진 작은 손바느질, 담요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이 황금 안식처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라고 준우는 생각했다. 단순히 구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조용한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였다. 황금 안식처에서의 오후는 항상 다른 곳보다 더 부드럽게 느껴졌다. 어쩌면 그곳의 모든 영혼들이 빛조차 길들이는 법을 알 만큼 충분한 폭풍을 견뎌냈기 때문일 것이다. 지훈이의 방문 후 준우는 센터 뒤에 들판으로 천천히 산책하러 갔다. 정찰병은은 앞서 달려갔다가 뒤돌아보며 기다렸다. 희망은은 더 천천히 걸었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밝게 빛났다. 치유되어서가 아니라 살아남았고 부서지지 않았다는 데서 오는 빛이었다. 준우는 속이 빈 몸통을 가진 오래된 참나무 아래에 앉았다. 아이들은 그곳을 캠프의 심장이라고 불렀다. 정찰병은은 그의 옆에 웅크렸다. 부싯돌과 햇살이는 그의 왼쪽에 누웠다. 현자는 뿌리 근처에 몸을 숨겼다. 덤부리는 희망에게 등을 기댔고 속삭이는 언제나처럼 약간 떨어져 앉았지만 더 이상 그의 시선을 숨기지 않았다. 황금빛 빛이 꿀처럼 쏟아져 내렸다. 준우의 낡은 군복 위로 쏟아졌다. 한때 땀, 피, 그리고 거절할 수 없는 명령들로 흠뻑 젖었던 재킷이었다. 그러나 여기 바람 한 점 없는 들판에는 명령도 헬기 소음도 너무 늦게 도움을 요청하는 쓰러진 목소리도 메아리치지 않았다. 오직 숨결만이 있었다. 손을 부드럽게 핥는 것, 세상을 조용하게 만들 만큼 부드러운 꼬리 흔들림. 준우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각계는 조용한 대대를 검토하는 것 같았다. 훈장도, 군복도 없었다. 어떤 말로도 포착할 수 없는 회복력이 있었다. 그들은 내던져지고 맞고 침묵과 무관심을 통해 지워졌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치유를 행하고 있었다. 희망, 가장 약했던 녀석은 정의의 살아있는 증거였다. 정찰병, 잠 못 이루는 보초병은 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지켰다. 햇살이, 부싯돌, 현자, 덤불이, 속삭이, 각자는 상처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함께 너무 많은 폭발을 들었던 사람들을 위한 가장 부드러운 사운드 트랙을 만들어냈다. 준호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그는 최하사님이 아니었다. 그는 한때 악을 폭로하기 위해 판사 앞에 섰던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버리기를 거부했던 영혼들 사이에 앉아있는 한 남자였다. 한때 잡초 속에서 들었던 희미한 낑낑거리는 소리에 조용히 감사하며 그 소리는 그의 삶 전체의 경로를 바꾸었다. 때로는 신이 천둥 속에서 말하지 않는다고 그는 생각했다. 때로는 아주 부드러운 울음소리 속에서 말한다. 당신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할 만큼. 그리고 사랑. 그는 알았다. 전쟁 후에 인간으로 남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이라는 것을. 해가 언덕 뒤로 완전히 넘어갔다. 그녀의 마지막 빛은 희망의 털 위에 머물렀다. 마치 세상 자체가 그녀의 윤곽을 조금 더 붙잡고 싶어 하는 것처럼. 준호는 몸을 숙여 그녀의 등에 말없이 손을 얹었다. 그녀는 머리를 들고 그의 손가락을 툭 쳤다. 조용한 감사. 내일 다른 아이들이 올 것이다. 또 다른 군인이 정찰병 옆에 앉을지도 모른다. 어머니를 잃은 소녀가 희망의 옆에 울음을 터뜨릴 것이다. 한 남자는 지훈이의 편지를 읽고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믿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준호. 그는 매일 저녁 한때 버려졌던 이제 조용한 후광처럼 빛나는 생명들 사이에 앉아 있을 것이다. 전쟁의 외침도 전투 계획도 없었다. 오직 충분히 넓은 마음과 한때 누군가를 멈추게 하고 다시 시작하게 만들었던 하나의 작은 울음소리만이 있었다. 이 세상의 모든 소음 속에서 때로는 가장 작은 소리, 작은 영혼의 낑낑거림. 길가에서 나온 약한 숨결이 우리 안의 가장 깊은 친절을 깨우는 데 필요한 전부이다. 준우는 멈췄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7마리의 개들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부터 센터, 움직임, 그리고 희망이 태어났다. 당신은 어땠나요? 만약 당신이 그날 그 상자를 지나쳤다면 당신은 멈췄을까요? 당신의 생각을 아래에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정말로 듣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동물을 사랑하는 친구들과 공유하고 치유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 주세요. 때로는 사랑이 하나의 조용한 울음과 귀 기울이기로 선택한 누군가와 함께 시작되니까요.